스펙은 이렇게 할까? 그냥 써도 될까요? 안 넣을 수 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받은 김영철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지능형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현황과 전망,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더 폭넓게 인공지능 분야와 연결시켜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이전에는 한 20년간 학교에서 강의를 맡았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어 분야하고 로봇 분야를 담당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의료 로봇 관련된 국가 R&D 기획이 산업부를 통해서 한 10여 년간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위원장 및 각종 국가 프로젝트 기획도 활발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의료 로봇에 어떻게 보면 태동을 알리는 그런 시작을 여러 기획위원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테마는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20분. 속도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4가지 테마를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우리 평창에서 열렸던 스키로봇 대회에서 제가 해설가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스키로봇을 국가적인 이벤트 그리고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대회에 우리가 이거를 기획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좀 알고자 시작을 했고요. 때마침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고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이 2018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딱 세계적인 이목도 집중되던 시기에 저희가 스키로봇 챌린지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기문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파악해서 로봇이 스스로 스키를 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경진대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박사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할 때만 해도 한 20년, 25년 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레이저를 다루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레이저인가요? 보이질 않네요.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64비트 수준의 메모리라든가 또는 CPU의 속도가 메가헬츠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한 뉴럴넷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학습하는데도 몇 주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스스로 경로를 계획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이게 로봇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죠. 25년이 흐르는 후에 살펴보게 되면은 해마다 거의 2배씩 발전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컴퓨터의 수준은 거의 테라 단위에서 지금 연산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속도까지 같이 연결되게 되면은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대에 열리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곧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알파고 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알고리즘들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어마어마한 계산 용량과 메모리 용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사실 모사한 게 인공지능 요즘 신경망이고요. 그 신경망의 그 집적도라든가 파라미터 수가 지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세포에 접근해 가고 있어요. 또 웬만한 거대 언어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가 약 1700억 개 정도의 우리가 파라미터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도의 지능들이
사실은 개발자들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죠. 하드웨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칩 레벨로 내려와서 경량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드웨어화 돼가지고 인베디드 되는 환경까지 내려와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AI 솔루션들이 제품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로봇은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러한 지능이 로봇에게 내장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풀렸지 않았던 문제들, 걷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일부 시연되는 제품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수준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저게 제품으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 유튜브를 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실제 저러한 휴머노이드 타입의 이런 산업 경비, 산업 시큐리티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로봇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사실 제조업의 어떤 전망이 경제를 짓누른다든가 경제에 활력을 준다든가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력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발전된다고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이제 로봇의 활약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에서는 완전 풀 자동화를 해서 인간을 무인화를 시켰지만 요즘에는 인간과 함께 로봇을 작동을 시켜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이런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가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두산이라든가 한화 또는 뉴로메카 같은 중소기업들도 협동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의 주제인 규제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로봇 근처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어서 이런 새로운 개념의 로봇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규제 혁신을 위해서 샌드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뭐 소프트웨어 산업 여러분들의 협회에도 많은 상정을 하고 있지만 로봇 산업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뭐 주로 제조 로봇은 이런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발췌한 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BMW의 생산 공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99% 완전 자동화입니다. 일부 사람 손에 의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마 노조와의 어떤 협상 때문에 몇 %만 남겨놓는 수준이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자동화가 더뎌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갔고 로봇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런 신발, 의류, 식품, 의약까지도 웬만한 다른 분야의 제조 분야에까지도 로봇은 자동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겉 모양은 로봇 모양이 아니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조립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러한 초정밀 액추에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노레벨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제조하는 그러한 로봇들이 사실은 장비 분야에서도 다 활약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용 테크놀로지는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스마트 제품들의 전자제품 분량을 잡아내는 그러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전기자동차, 노트북, 각종 그 서버들의 기판들이 이런 제조 공정에서 로봇에 의해서 그런 분량을 컨트롤하고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도 가끔씩 레스토랑 가면은 서빙 로봇이 있듯이 각종 이런 식료품 분야도 자동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아, 서빙 로봇이 호텔에서 여러 가지 서빙을 한다든가 또는 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그런 로봇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는 뭐 가끔씩 중국산 로봇인 경우에는 천장에 있는 마커를 보고 로케이션을 잡아내는데 저는 로봇 전문가다 보면 저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 천장부터 봐요. 아, 마커가 있나? 없으면 인텔리전트, 있으면 조금은 그냥 기계적인 로케이션 잡는 부분. 지금 LG에서 개발한 이런 로봇들은 마커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슬램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3차원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위치를 제어해주는 그런 고난도의 로봇을 선보이고 있죠. 뭐 뿐만 아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물류 창고를 가보게 되면은 뭐 지금도 쿠팡이라든가 CJ 이런 데서 엄청난 하역 작업에 사람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로봇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이런 자동 창고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에 의해서 이미 창고 운영은 전부 물류 창고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하차, 상차 작업이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 그래서 로봇으로 그걸 다 자동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가능해지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비용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일 택배, 뭐 1시간 택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다 인터넷에서 주문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물류창고까지 컴퓨터가 서칭해주고 가장 빠른 경로로 로봇이 가서 그걸 꺼내오고 다시 그걸 패킹해서 바로 딜리버리까지 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당일 택배의 지금까지 컬리라든가 쿠팡에서의 당일 택배는 사실 노동력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인 거라고 봤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당일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노동력에 의해서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지역도 넓고 또 규모도 더 우리 몇 배 되는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자동화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뿐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차 작업, 하차 작업을 로봇화 할 수 있으면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상차 작업, 하차 작업을 로봇에 의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로봇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다 하고 있고 핵심 기술은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물류를 꺼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장 핵심 기술은 여기 보면 번쩍번쩍하고 있는 3D 카메라 기술에 의해서 이 로봇들이 어떤 경로로 하나하나를 꺼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는 기술이고 당연히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인 거죠. 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 택배 로봇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캠퍼스라든가 캠퍼스 형 도시들에서는 전부 이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제 고급 아파트에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엔드 마일리지, 레스트 마일리지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 다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딜리버리하는 게 싫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다 로봇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것이 되려면 당연히 지금은 모든 로봇들이 차도로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차도가 사실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로봇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로봇의 속도가 30km 미만입니다. 아예 구제로 사람하고의 충돌을 피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도로도 못 가고 인도로도 못 가면 갈 데가 없는 거죠. 미국은 다 풀어줬어요. 인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택배 로봇이 규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아까 잠깐 소개했던 제 의료 고용 테크놀로지에서는 10년 전부터 뇌수술 로봇을 개발을 해서 산업부와 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수술 로봇도 전부 앞으로는 계속 그 인공지능 기술과 연동이 되면서 결국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 때일수록 또 넘어야 할 벽이 뭐죠? 바로 생물학적 안정성, 기계적 안정성, 각종 식품안전처에 통과하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깨자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장벽들을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도 빠르게 국산 의료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빨리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3년에서 5년씩 걸렸어요. 그러다 보면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FDA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는 그러려면 더 많은 규제에 대한 뭐랄까 유연성 그리고 투입되는 인력들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같이 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거를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3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까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청소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성에서 제가 삼성전자 마케팅 그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로봇들은 역시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공간 위치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풀려야 우선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물을 갖다 달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심부름을 요청하더라도 본인이 위치를 파악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도 망망대해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부분들, 산속 이런 데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은 이유는 환경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게 벽이다, 저게 문이다, 내 건물 내에 어디쯤 있다 하는 그러한 지식적 요소가, 정보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위치인식의 문제는 무슨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 환경인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오브젝트 레커그니션 부분이거든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체를 봐도 이것이 땅이다, 가방이다,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빅 챌린지죠.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물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문제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로봇 입장에서는 단순 2D 클래시피케이션만이 아니라 3D 클래시피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물체를 집으려면은 내가 어디를 집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단순히 이것이 개다 고양이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다까지 알려주어야 적당하게 걔를 핸들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두 번째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세 번째 단계.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로봇에게 내가 지금 밀크를 엎질렀어. 그래서 그걸 좀 청소해 줄래? 그렇게 하면은 밀크를 엎질렀다 그러면은 그거를 닦을 스펀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은 판단을 해가지고 밀크를 엎질렀다 이것은 처리해 줄래로만 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단계들은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크를 청소하려면 나는 스펀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스펀지부터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난제가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걸으면서 위치 인식하고 각종 물건을 만지면서 문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이미 우리 뇌 속에는 다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로봇에게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근데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려면 로봇 전문가가 필요하고 로봇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예를 들면은 제조 로봇과 같은 분야에서 100만 대씩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한번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1년 내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레스토랑이라든가 일반 생활 환경에서 로봇이 들어온다면 매번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웬만큼 인간의 커맨드를 너가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 작업을 계획하고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물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조용 로봇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포인트에 티칭을 해놓으면 그 물건이 거기 있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는 로봇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자기가 핸들링하는 용접 건이라든가 자기가 뭐를 집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집도록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작업 대상인 자동차 플레임이 오면은 얘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용접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위치에 가서 용접 버튼을 눌러서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면 다시 떠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서비스 로봇은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조용 로봇의 99%가 로봇에 의해서 생산되니까 곧 우리 생활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네, 약간 위치인식 분야는 지금 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것을 램 기술, 무슨 기술들 쭉 해서 이게 다 페이퍼에서 제가 카피해 온 것인데요. 이런 주변을 어떻게 3D로 인식을 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어떤 식으로 시멘틱하게 레커그니션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빅 이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능들을 비교해주는 페이퍼가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물이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요?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들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봇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아주 신이 났어요. 네. 막 인공지능 하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나 새로운 스트럭처들을 바로바로 우리는 써버리면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던 프로블럼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였는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형에서 갖다 쓰면 됩니다. 로봇 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인공지능 페이퍼만 잘 보고 자, 이 문제를 바로 그냥 오브젝트 레커그니션 쓰면 되겠구나. 이 부분을 바로 인바이러먼트 레커그니션 쓰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한계는 뭐죠? 속도, 그리고 용량, 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용량 이런 것들만 한계일 뿐인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뭐 이미 뭐 RCMN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잘 다 나오고 있고 욜로 3, 4, 5 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RCMN이나 욜로 같은 기술들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거 뭐 자율주행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갖다 쓰면서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제품화 안 되는 이유는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안전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인간의 안전성 누가 더 안전하냐 따져봤을 때 요즘 뭐 대형 사고들, 뭐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들이 뭐 졸아가지고 앞좌석을 추돌해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들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여러 가지 허술함이 더 지금의 인공지능이 사고를 내는 비율보다 아마 100배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에는 많은 스트릭트한 퍼포먼스를 요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완전히 레벨 5는 완전히 보조 운전자도 없거든요. 그런 차 타겠냐 그러면 안 탄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더 있는 것이죠. 3D 오브젝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물체만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것들 다 데이터셋화 돼 있습니다. 데이터셋화 돼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느 정도 이 정도 성능이 나왔고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러면 로봇에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행위인식, behavior recognition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은 수술 로봇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동작들은 이미 다빈치 시스템이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가 어떠한 수술 시간 내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요소를 통해서 이 의사의 행동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로봇의 안전성, 그리고 의사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감시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것이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로봇이 어시스턴트 역할만 하면 되지 무슨 감시까지 하냐 이래가지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해서 이런 의료사고도 좀 표준화해가지고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기기로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진단을 받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욱더 저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투입이 돼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 이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 인간은 참 도구를 사용하면서 지능이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걷기 시작하면서 로봇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구를 쓰면서부터
그래서 걸으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쓰면서 지능이 발상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능을 가졌듯이 로봇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물체들을 핸들링하면서 지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위한 학습 플랫폼, 너무나 놀란 것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제공하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이 또 신이 났어요. 이 거대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주 기술의 수준과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좀 아직까지는 오픈 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랩이라든가 구글 코랩을 쓴다든가 또는 페이스북이 쓰고 있는 파이토치, 이거 다 이미 대기업들이 개발해 준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인수하면서 또 빙이라든가 각종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라지 LLM,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들을 접목시켜서 챗GPT 기반의 오토 프로그래밍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냥 숨이 찰 정도로 새로운 기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빨리 흡수하고 우리의 제품으로 적용하고 하는 그런 저희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소프트웨어 협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또 이런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 자료에서 좀 더 최근 뉴스를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찾았다가 요걸 찾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에질런트 로바닉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만든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서 소스제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PDF 가지고 조금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엔 5가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휴먼 커맨드 투 로봇, 보이스 커맨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이스 레커그니션을 통해서 어떤 커맨드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로봇이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질이거든요. 인간이 뭘 해라 하고 프롬프트를 내렸으면 그거를 LLM으로 보냅니다. 일종의 이제 챗GPT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챗GPT가 있지는 않겠죠. 챗GPT로 연결되는 클라우드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LLM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줘요? 우리가 논문도 요약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주인이 물을 엎질렀다고 하면서 나보고 무슨 일을 청소를 하라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는 게 로봇에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로봇이 가능한 일들을 시퀀스로 LLM이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단순히 그 LLM은 그거의 솔루션에 따라서 액션을 해주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죠? 생각해서 뭔가 좀 더 추론을 해서 동작하는 연구. 이거 지금 미국에 있는 로보틱스 회사들은 이런 거 이렇게 라지 모델,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로봇을 오토 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연구하고 있고, 구글도 당연히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챗GPT 기술이 단순히 다양한 지식 정보를 알려주고 요약해주고 인간이 해야 되는 많은 그런 이런 문서 작업들을 대신해준다 정도로 끝내고 있지만, 로봇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 난제 뭐죠? 타스크 플래닝.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결정되어 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챗GPT가 그런 거에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이 계속 서로 메타버스는 조금 요즘 한번 꺾이긴 했지만, 저는 메타버스가 인간을 위해서는 한풀 꺾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사람이 사이버 세상에서 그러겠어요? 로봇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는 물 만난 고기입니다. 우리가 그 로봇이 현장에서 리얼 월드에서 학습하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1초에 1000만 번도 물건을 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학습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가 서로 융합해주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봇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학습의 장을 열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뭐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어진다 그러면 좀 더 로봇은 지능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인간의 작업자를 위해서도 메타버스 기술은 여러 가지 이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든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애플이 또 우리 아주 그 페이스북의 그 H&D를 넘어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줄을 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애플의 4K 레벨의 H&D를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이런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냥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기만 하면은 3D 공간을 다 만들어주고 그 공간 내에서 위치들을 다 알려주고, 결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들이 완전히 환경을 파악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로봇이 이런 가정용 서비스나 공장 이런 데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뭐 완전히 같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로 가고 있고, 이런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술, 인텔리전트 3D 기술, 그 공간 데이터 디지털라이제이션해 주는 기술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의 그 인공지능의 이렇게 에어리어는 날로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춰주면은 더 뭐 어느 제품이 어디 있다 하는 것 정도는 금방 알 수 있는 시대까지도 저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술 로봇도 마찬가지죠. 수술 로봇도 전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들이 미리 훈련을 해보고 수술 계획을 검증하듯이 뭐 의사를 위해서도 좋고 또는 뭐 로봇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죠. 로봇이 지금은 이제 어시스턴트 로봇이라고 해서 모든 동작은 의사가 결정해요. 그러나 이제 자율수술 로봇으로 간다 그러면은 의사 없이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운전대도 안 맡기는데 수술대를 맡기겠어요? 그 시대는 좀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술도 네, 뒤로 가고 있군요. 언젠가는 수술도 이런 로봇 어시스턴트 로봇에서 자율수술 로봇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지금 요 단계는 와 있습니다. 네, 그런 수술로 가능 여부는 그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분들 테마에 대해서 한 장을 딱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많은 분야에서 로봇은 각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산업, 의료, 뭐 공공 분야, 여기 국방은 빠졌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 24개 부처 전체가 다 로봇에 연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로봇은 뭐 하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처의 규제나 뭐 여러 가지에 계속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할 것이냐. 시간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공간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안전성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일부는 로봇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일부는 또 규제가 너무나 가로막음으로써 해결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로봇의 작업 환경들이 지금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 환경으로 퍼져나간다고 봤을 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로봇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시간이 따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능형 로봇 산업에 대한 경영과 AI 융합 그리고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순서로 디지털 전환 분과